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수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병우 오늘 새벽이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화면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피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할게요. 영장 기각됐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을 때도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쌍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건이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은 다들 하고 있었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적시된 혐의들이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이랄지 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만 입증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었는데 혐의 소명이 부족했고 법리적인 다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죠? 혐의 사실은 지금 직권남용, 뭐 인사 개입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직무유기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법 위반이었었는데요. 이게 그 주요된 혐의 사실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특별감찰관법까지도 지금 그 구속이 영장이 기각이 된 걸 봐서는. 이석수 감찰관은 뭐 형 어디 아파 뭐 이런 주에 전화도 받고 했지만 그게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거는 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 나오면서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인데 한마디 해달라 그러니까 째려봤던 그 예. 민능 구석이 바로 저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재수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특검 내에서 또 특검도 좀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닌가. 검찰 조직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특검 내에서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류가 뭐 그런 추측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 민정수석으로서의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라든가 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스모킹 건,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청와대 내에 민정수석실 안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문서들로 보관이 되어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청와대가 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확실한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이해도 같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한 일은 직권남용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내가 민정수석으로서의 예. 그 역할은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락을 깔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민정수석실이 그 대통령 주변의 뭐 친인척을 그 감시하고 그 견제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권한 범위가 완전히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예, 예.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네. 이것이 딱 떨어지게 맞는 게 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어쨌든 그렇더라도 지금 실정법과 국민정서법 사례의 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 예. 또 특히 그 대통령 주변을 그 감시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뭐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 또 뭐 거들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민 감정은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어쨌든 실정법에서는 그 당장은 이 구속 사유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이게 뭐 무죄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일단은 신병 확보를 못하는 그렇죠. 신병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뭐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구속할 그런 사유는 안 상황으로 간 된다.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구속이 예. 되리라 봐드렸어요. 네? 구속이 될 거로 봤어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막판이거든요. 이제 예. 아마 이 시점에서 어떤지 마지막 승무수가 대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뭐가 없으면은 이렇게 무리수를 안 줄 텐데 뭐가 있을 것이다.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 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뭐가 없이 하겠느냐. 예, 예. 저는 있으리라 봤고 심지어는 특별감찰관 법까지도 적용을 해서 이전에 개인 비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었다. 근데 확실한 건 없었던 것을 미리 알고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대목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신은 가교 역할을 했다. 가교. 대통령과 수석 밑에 있는 사람들의 연락을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한번 드러내봐라.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도 사실 가교 역할을 했잖아요. 거기는 드러난 게 있어요. 일단은 수첩이 있습니다. 예. 자세한 수첩이 있고 녹취록도 있고요. 또 행보를 보였습니다. 밖에서 만나고.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증거가 없다 그럴 보니까 만한 물증이 없다는 없다가 거죠. 보니까 똑같은 과거 역할을 했지만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구속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변수가 이제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구속이 불구속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예. 기소를 했을 때 만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청와대 안에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문건들을 함부로 파기하거나 외부 유출이 안 되잖아요. 뭐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범죄니까. 여하튼 민정수석실 안에 그 있는 우병우 전 수석 시절에 있었던 문건들을 차기 정권에서 저는 추려서 이미 제출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서 못 받아내는 그 문건들이 차기 정권에서 제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1심에서는 새로운 정말 스모킹건에 확실한 증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1심에서 법정 구속이라는 뭐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런 변수가 1심 소송 안에서 벌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구속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어째서 구속이 될 수가 없느냐. 이것은 법원의 치욕이다라는 논평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을 이번에도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민정서법과 괴리가 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여러 이 피의자들과 또 구속된 여러 사람들에 비추어 가장 사실 국민들이 이 감정적으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국민 밉상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오는데도 기자들에게 꼭 또박또박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결국은 또 특검의 그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네. 사실 아까 이 물증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검사들을 소환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자체에서 민정수석이 이 지시를 내리고 민정수석에 파견된 검사들이 그 지시를 이행하면서 많은 일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직접 뭐든지 다 자기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충분히 또 이런 어떤 범죄 혐의에 비춰서 사실은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진술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특검의 어떤 수사에서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또 그 파견된 검사들을 한 번이라도 소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네. 뒤늦게 우병우 수석을 소환했다.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수사 의지가 있느냐, 뒤늦게 사실은 이제 뭐 법원의 판단만 맡기고 고여주기식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수사 의지의 문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신데 어제 특검 조사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만 따랐을 뿐이다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얘기는 탄핵 심판에는 앞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미루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 쪽에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다른 참모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만 이건 대통령 지시가 아니고 제가 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가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상당 부분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뭐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청와대 추정도 수석이 쓰고. 네. 대통령 지시 없이 하는 일이 전혀 없지는 않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당 부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중요한 네. 거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가 옳은지 옳지 않는지는 민정수석은 밝혀야 할 대목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막아야 했던 당사자가 우병우 전 수석이잖아요. 그죠? 직무유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거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네요. 예. 참 우리나라 법이 보면가 국민 정서에 너무 안 맞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야 할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은 방조 또는 협조했다. 네. 특검이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대해서 죄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증거가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을
우병우 전 수석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 정도 되면은 나는 구속이 안 될 것 같고 대통령한테 이 역할을 미룬다기보다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은 사실은 본인의 역할도 충실한 거고 예. 법률적으로도 매끈하고 또 다른 이 구속된 사람들과 맞춰보더라도 딱 맞으니까 어제 가가지고는 저는 가교 역할만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충실하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다 하셨구나. 이렇게 결론 난다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찾고 딱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이야기까지 했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법이다. 법이다. 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는 거를 나는 밑으로 지시를 했고 밑에서 올라오는 걸 대통령이 보고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가교 역할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이건데 그렇다면 과연 물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도 많았겠죠. 민정수석이니까. 그렇다면 단지 그것뿐이었을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의 그 커넥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죠. 검사장 승진을 못하다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간 데서부터 그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있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사이에 그 처음에는 헬스클럽 같이 다녔다. 그리고 지금 개모임도 했다. 이런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같이 골프를 친 그런 정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지시가 없었어도 예. 최순실 씨가 하는 일을 뭐 도와줬다거나 가령 이런 거죠. 네. 그 뭐 여기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그 K스포츠 재단이 롯데로부터 70억을 받았다가 롯데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날 돌려줬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여태까지 추측한 대로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이 돼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까지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 지시 받아서 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지시를 받은 대로 그냥 아래에 전달했을 뿐이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는 그 직무 중에는 결국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그렇죠.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영혼 없음이 곧 직무유기가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예. 또 법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정수석으로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냥 대통령 하는 일에 그렇게 사자 역할만 하는 거면 굳이 그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는 게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뭐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뭐 워낙 뭐 종북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뭐 당신의 소신 가지고 예. 뭐 이런 게 전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블랙리스트를 한 것 같은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스맨들만 포진되어 있는 그 청와대에서 나름 자기네들끼리의 또 이권 이익이라든가 뭐 권력 이런 거는 향유를 하고 그런 것이 전반적인 그 이번 정권의 청와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감찰관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건 굉장히 저는 아마 이번에 특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한마디 딱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좀 뭔가 끝까지 의심이 남는 부분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불구속이 됐다고 해서 어떤 뭐 혐의에 대해서 다 끝난 것이다. 이것이 뭐 무혐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끝까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친분이 있고 뭐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미리 뭐 최철 뭐 문체부 보좌관에게 좀 알려줬다라는 정황이랄지 본인의 어떤 그런 증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민정수석의 역할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 연장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모든 그 열쇠가 다 주어져 있죠. 이 오른손에도 열쇠가 있고 왼손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네. 오른손 열쇠는 이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요청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열쇠가 하나 주어졌다면 이 왼손의 열쇠는 이 특검법 개정안이 들어왔을 때 결국 뭐 많은 난관이 국회에서 있지만 뭐 직권상정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난관이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왔더라도 최종 결론.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돌아가서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게 한 20여일 걸리죠. 지금 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한 20여일 걸립니다. 15일 이내 뭐 이런 어떤 그 법률 조항을 보면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한테 만약 의지가 있다면 지금 오늘이라도 계속 어떤 그 의향을 밝힐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계속 총리실에 하루하루 매일 문의를 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 그렇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만 지금 대답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3일 전까지 그 시간을 끌 테고, 시간을 끄는 이유는 사실 이 연장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특검이 아마도 28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검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도 28일 종결되는 것으로 가정하에서 예. 지금 모든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요, 28일이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가 되고, 만약 한교안 대행이 만일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한다면,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제정되는 법 안에 지금 박영수 특검을 그대로 뭐 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특검으로 그대로 뭐 갈 수 있겠지만 중간에 이제 그 공백기는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또 특검법을 만든다 그러면 또 특별검사 만들고 뭐 하여간 그 제정되는 내용에 또 다시 꾸릴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최순실 등 뭐 민간인 국정농단 특별법을 만들 때 뭐 20일, 70일 그리고 1차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국회에서. 근데 그때 대통령의 동의를 받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정을 할 때,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할 때 이미 다 예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도 뭐 가시화되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동의가 안 돼서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수사 연장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또 특별법을 만든다? 저는 이거는 견제의 의미보다는 입법 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은 있지만 좀 이거는 입법권의 남용이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황교안 대행이 그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러면 다시 특검은 특검대로 이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넘어가서 그 탄핵을 인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뭔가 이 시간 후회가 더 뭐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실효성의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당성은 있는 거죠. 정당성은 아마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의 특검에 대해서 단순히 최순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체들 또 우병우 관련 내용들도 아직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심어놨다고 얘기하는 검찰이라든지 또는 이 관계자들 주변에 있어도 조사 아직 제대로 안 됐습니다.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들도 소조사 제대로 못했어요. 등등 관련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이미 한계가 온 것 같고 황교안 대행이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승인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검 쪽에서도 이미 그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병우 변수가 하나 생긴 건 사실이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으니까는 더 해서 2차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특검에 대해서 논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그 반박에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을 럽장으로 불렀죠. 아주 늦게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불렀어요. 그 28일 뭐 한 일주일 남겨놓고 불렀고 거기다가 뭐 우병우 전 수석이 뭐 법망을 뭐 다 뚫고 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법망을 촘촘히 안 하고 얼기설기 해버린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이 왜 늦게 불렀느냐 하니까 특검 쪽에서 그동안 사전 준비를 많이 했다 했는데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불려간 사람은 문체부 직원들뿐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들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검찰, 또 다른 검찰, 아까 롯데 관련해서 그런 검찰들이나 또는 법무부도 그 특별감찰관실에 그 급여를 끊고 예산을 끊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잖아요. 법무부 직원, 검찰 직원 이런 사람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지금 와서 더 수사 더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득력이 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탄핵 관련해서 이제 헌재와 특검 여러 가지 이제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오는 게 갑자기 자진하야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노의 하야가 아니라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한 하야로 가야 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보수 일각에서 한 20여일, 한 달 전부터 이 얘기는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초점은 이겁니다. 그 후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전국을 걱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 전국에서 지금 토요일마다 이 태극기 집회와 그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가 이어지는데 과연 한쪽이
이 승복을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은 어쨌든 탄핵이 뭐 그 어떻게 탄핵 되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원하는 바대로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한쪽 원하는 바대로 안 된 쪽에서는 승복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나라의 계속적인 어떤 그런 불복 네네. 뭐 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그렇죠. 또 다시 어떤 뭐 복수의 정치 예를 예. 들어서 정권이 바뀌는 걸 기다려서 또 다시 거기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사슬이 끊어지질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이 탄핵 이전에 한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이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회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네. 하야하는 어떤 절차,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얘기를 했었죠. 퇴진하는 어떤 절차를 뭐 논의해 달라 했으니까 그대로 사실은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 국회에서 그걸 동의를 하고 하나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거기에 진전된 약속은 이겁니다. 자진 하야를 하려면 조건이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 네. 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사면에 대한 약속이든 예. 아니면 이 수사에 대한 어떤 뭐 정도 범위에 대한 약속이든 예. 그런 약속을 했을 시에 자진 하야하는 쪽이 도리어 이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일종의 대통령의 뭐 품위랄지, 그러니까 한 국가의 품격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사법 처리는 좀 배제하는 정치적 해법이란 게 결국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탄핵 직전까지,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 국면까지 온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직전이라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너무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적으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한다고 해서 또 반발이 없을까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은 끝난 거죠. 질서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질서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의 마지막 명예, 마지막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명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야를 하려고 얘기하면 지난 대국민 담화 1차 담화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대통령의 자세였죠. 그때 대통령은 하야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초기에 대통령 청와대에 참모진이 세팅이 되기 전에 일부 연설문이라든지 광고문과 그 정도 네.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된다.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께서 하야를 또는 청와대 여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두 가지 배경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대통령이 이대로 가니까 탄핵돼 버리면은 이거는 우리 역사에 어떻게 남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치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수당 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치명적인 상처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탄핵보다는 하야하는 측면으로 됐다. 그나마 이 측면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이나 또는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 를 한번 떠보는 거죠. 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이 대목까지 협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걸 빼고 난 다음에 2월 28일 날 특검 시한이 끝나고 나면은 3월 달 정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거는 명분이나 실리에 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검토할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이고, 뭘 얻느냐? 최소한의 명예는 얻는다. 탄핵은 안 됐잖아요, 그래도. 하야했잖아요, 그냥. 그러나 사법처리는 면하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사법처리는 갑니다. 그 대신에 특검한테 사법처리 받는 건 이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야하고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는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 이런 측면에서 탄핵 결정 전에 예. 하야를 하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각이 예. 되더라도 무조건 하야를 해야 되고 탄핵이 되면 탄핵되는 대로 기각이 되면 또 하야를 하고 예, 예. 무조건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그 논리인데 물론 그런 것도 지금 국민 정서상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다. 이해는 하고 또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파면 앞둔 사람이 사표 낸다고 해서 그러면 뭐 파면을 위한 그 죄가 없어지느냐 심판, 그건 예, 아니죠. 예. 예. 아닌데 다만 지금까지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지금이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후에 네. 탄핵 이후에 일어날 그 불안한 요소들, 혼란 저희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예. 어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네네. 그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고 또 지금 벌써 정치권에서 그 주말 집회에 나가서 다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그런 상황이고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되고 그때부터 60일 이내 또 대선이 치러지면서 양 진영이 극화가 붙을 것이고 그러면 대선 이후에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좀 질서 있는 퇴진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예. 그 지금 앞으로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거 검토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월 25일 주목합니다. 이번 토요일. 대통령 25일이요? 취임 4주년이거든요. 네. 그때 어떤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게까지 예상을 아니, 하시는데. 저는 일단- 질서, 예. 그러니까 깨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 우리가 흔히 당초에 한번 봐보시죠. 질서 있는 퇴진할 때 무슨 얘기였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끝까지 뭐죠? 책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대통령 책임 없다 나는 통치행위였다. 뭘 잘못했느냐? 근데 무슨 질서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서 있는 퇴진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대통령 절차적인 개인을 건- 생각하지 말고 예, 예. 대통령 예. 개인을 대통령 생각하지 입장에서 말고 예. 이후에 일어날 본부장님 혼란상을 말씀. 좀 우리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자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일단 절차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절차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 자진 하야를 한다. 그럼 탄핵 심판은 바로 정지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핵 그 결정 나기 전에 하야를 한다. 그러면 네. 탄핵은 각하 결정이에요. 그건 네. 이제 그 아예 자동으로 소속 그렇게 요건이 되는 안 맞기 겁니까? 때문에 네. 그거는 각하 결정이 나는 거고 음. 그리고 탄핵 결정 후에는 사실 하야가 뭐라 그럴까 그거는 좀 실기를 한 거니까 예. 그거를 하야로 안 받아들이는 거고 뭐 결정 나면 그때 즉시 이제 청와대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탄핵 인용 후에 하야는 뭐 사실상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그리고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나오는 하야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기각이 됐을 때 저는 그 탄핵 인용을 바랬던 그런 그 세력들 예, 예. 세력이라 표현 좀 그런데 좀 많죠. 지금도 여전히 탄핵 여론조사를 하는 많이 찬성하는 나오죠. 여론이 광장에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격렬한 시위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보인 대통령의 성정으로 봐서는 뭔가 밀린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각이 결정을 받으면 그날 즉시 저는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각 결정이 났을 때 하야는 언제 하냐. 저는 기각 결정 받고 그 즉시 하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통치가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송국권 본부장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한 용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양측의 의견이 좀 비슷해서 박상병 박사께 한 번 더 말씀을 여쭈면 그 지금 이렇게 탄핵이 거의 시기적으로 이제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런 의견을 제기를 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품위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어떤 보수층의 어떤 마음을 조금 얻기 위한 뭐 정치적인 모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아울러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향후에 어떤 권리랄까요?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라고 하시죠.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려야 할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침해를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도 다른 의견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탄핵되면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경우 외에는. 아니 그러니까 하야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야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보전되는 게 아니냐 이 아니요. 말씀입니다. 하야를 해도 사법적인 처리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리에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또. 근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사법적인 처리를 좀 부담을 덜어내는 제외한 그렇죠. 그런 그걸 정치적인 협상하자는 거예요. 해법을 얘기하자는 그러니까 거죠.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하야하고 또 대통령을 이선해서 수사를 중단하자. 예, 예. 수사를 중단하자. 네,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드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것에 그러니까 대한,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름대로 하야할 수 있지 않느냐 운을 떠보는데 이걸 받아줄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야권에서 예 좋습니다 대통령 그러면은 죄 없이 물러나세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하나 이제 박 대통령 쪽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끌어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라든지 예, 또는 그 소모적인 정략을 네.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물러난다. 네네. 앞으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외라고 하면은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또 생기잖아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 마침 또 대통령 선거 전국이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으나 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우라든지 또 대통령의 유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저는 없다. 없다. 네. 그런 청와대에서는 그런데 터무니없다. 자진 하야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예. 거기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네. 말씀하신 거에 조건이 붙습니다. 예.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네.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사실 이제 국민적 통합이라는 말은 예.
협상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 사법적인 어떤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부담을 좀 덜어준다면. 그렇게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예. 사법적으로 처리 안 해주면 이렇게 표현 못 하니까 국민적 대타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 표현에서도 사실 야권만 좀 들어준다면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일부 언론에서도 뭐 조선중앙 뭐 동아해서 일부 예. 언론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언급이 시작이 됐어요. 칼럼이나 뭐 사설을 통해서 네네. 예. 언급이 시작이 됐고 그렇다면 또 예를 들어서 국가 원로 정치인들이 또 나서고 하는 분위기를 또 조성하고 한다면 사실상 저도 사실은 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 지금 가장 엄중한 시기거든요. 4월 위기설, 뭐 경제 위기설, 7월 예. 위기설 나오고 있고 또 안보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정국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치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대타협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전혀 이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일단 탄핵 이것과 관련해서 야권에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협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 받지 않을 예. 것이라는 게 뭐 지금인데 때도 늦었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면을 전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그 정치권이 그 정치적 타협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나 특검에게 그 수사 중단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면할 방법이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사면할 방법이 예.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형성해 가보자. 그러니까는 뭐 굳이 모든 죄를 없애는 건 아니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진 사임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모든 뭐 형사적인 책임이 다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이제 합의를 좀 이루어 가보자.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그 지금 그 자진 사임론을 주장한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죠. 그 조영 그 원내대표, 바른정당 조영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깔리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는 예. 네. 보수층 결집 물론 당은 다르지만 범보수죠. 네. 그런 그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런 정략적인 측면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예. 그렇더라도 이 큰 틀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 나가보자는 그쪽에 더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네. 지금 대통령의 그 묘한 이게 저는 이게 의도된 묘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를 받은 게 전혀 없어요. 특검의 대면 조사를 안 받았기 조사받지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대통령한테는. 그래서 특검이 지금 그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된다. 그 황교안 대행이 그 승인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은 검찰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를 하느냐 마느냐 단계가 될 거예요. 이 사면을 얘기할 상황도 안 되고 예. 아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서 정치권에서 뭐 자진하야를 했는데 그냥 통합 차원에서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국민적인 저항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다 그러면 수사를 아예 착수하지 않는 선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의외로 푸는 게 그러니까 절차적인 면에서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간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헌법재판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정해진 궤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뭐 탄핵변론 최종 기일이랄지 대통령의 출석 일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엄수하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16차 변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 방해를 절대 삼가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란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현재 오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출석을 했는데 두 번째로 출석을 했는데 관련한 소식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아서요. 네, 이 부분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따로 오늘은 조금 떼어놨다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오늘까지 결정을 해달라라고 분명히 네.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출석 여부 오늘까지 결정하라고 했고, 네. 그 대통령 쪽에서는 조금 그 최종 변론을 좀 연기하자고 한 상태죠. 예. 그것을 최종 변론을 연기하는 것까지도 오늘 헌재에서 결정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그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 자진 사임과도 다 연결이 된 문제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대통령이 그 헌재에 마지막으로 그 헌재가 정해주는 날짜에 예.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뭐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그다음에 인터넷 TV 그 인터뷰 이런 거였거든요. 예. 이런 것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네. 물론 본인이 그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은 신문을 하겠다. 이것은 현재 입장이죠. 헌재와 그 소추인단 쪽에서 직접 뭐 하나하나 신문을 하겠다. 그리고 소추인단 쪽에서는 1시간짜리 지금 신문 요지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는 그 헌재에서 출석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혐의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13가지 그 탄핵 사유를 물어보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일단 본인 그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진술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있어야 된다. 예. 네.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에게 헌재 출석해서 변론하는 게 낫다라고 일단 전달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죠. 예. 예.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봐보세요. 검찰 수사도 거부했고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고요.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요. 예. 헌재 출석도 지금 첫 번째 기일에 나와서 얘기하라. 그것도 안 하고요. 마지막까지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오긴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예. 당연한 것이죠. 네.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헌재의 심판기를 늦추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서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네. 최후 진술을 한 것이 맞다. 다만 이제 오늘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작정 늦추는 거는 또 헌재가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네. 나가겠다.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 뭐 20한 5일이나 6일 정도 하겠다. 그러면 특검 같은 경우는 헌재 같은 네. 경우도 그 정도는 예. 당초 일정에 크게 차질이 없으니까 하시라라고 하면서 받아주기 좋은데 그런데 지금 대리인단에서 뭐 공정성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총사퇴 얘기도 그렇고요. 그래 총사퇴 얘기도 그렇고 또 예. 대통령 나가면은 공세적인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또 내가 나가면은 대통령 나가면은 대통령이 말 못할 때는 우리 대리인단이 변호사가 돼서 얘기해 이렇게 가버린 것이 혹시 이것이 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포석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네. 뭔가가 하여튼 대통령께서는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관련한 소식들은 속보가 새롭게 들어오는 대로 다시금 말씀을 나누겠고요. 네. 투트랙으로 이 봄날 대선, 이른바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별로 조금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좀 시간이 없어서 뭐 주요 몇 정당만 했었는데 네. 주요라는 얘기가 또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몇 정당만 얘기를 예. 했었는데 자유한국당부터 여당이니까 각당의 순서대로 고민들을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보죠. 일단 자유한국당 후보가 난립한다는 표현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들이 모두 지지율이 부진해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지사가 과연 보수의 대안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홍준표 지사가 이 선거법 위반에 이제 예. 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 역시 전투력이 대단하다. 예. 일단 포지셔닝, 네. 자신을 어디에 포지셔닝 할 건가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양쪽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뒀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쪽에는 대통령이 큰 죄를 저질렀느냐,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헌법에 위배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사실 이야기를 해줬지만 예. 또 거기에 친박을 양아치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 예. 바른정당의 또 이 가능성을 또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을 비판하면서 양당에서 실제로 양당에서 지금 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네. 지금 그 말을 홍준표 써서 지사를. 조금 표현을 완곡하게.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홍준표 그리고 예. 또는 이 포지셔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누구를 적으로 그러니까 설정할 것이냐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그러니까 노무현 2기라고 네. 아예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집권을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을 그대로 승계해서 그 노무현 정권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안 좋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사실 정치 자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또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또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확실히 설정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1% 미만의 후보들한테 안 보이는 그런 전투력.
예. 이게 사실 보수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아니냐. 감각이 그렇죠. 보이고 있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홍준표 지사가 뭐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실 텐데요. 우파 전열을 곧 재정비하겠다. 확신이 설 때 대선 출마를 하겠다. 후보로서의 확신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확신이 설 때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일부 양박들하고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되어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보수에 대한, 우파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저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마자락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건 급한 거 아니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 마치 스로트 머신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10센트 넣고 100만 불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천하대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지지율이겠죠. 현재로서는. 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니까요. 근데 지지율을 이제 넣기 위해서 지난주부터인가요? 이렇게 홍 예. 지사를 대선 후보 반열에 올려봤는데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상고심은 앞에 있겠죠. 아마 나름대로 지금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 푸는 방식도 상당히 광폭입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고 바른정당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탄핵 정부에서 이른바 양박들하고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 이제 몸을 풀고 있거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그거는 본인의 이제 판단이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홍준표 지사를 어떻게 볼까? 자, 그럼 쉽게 말하면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홍준표 지사 나왔습니다. 예.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또 반대로 그러면 바른정당에 갔다. 바른정당에 가지고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 나온다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강점이 뭐가 있죠? 강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은 끌 수가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는 더더욱 어렵다고 얘기하면 방금 그랬잖아요. 내가 나온다는 것은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되려고 그런다. 예, 예. 그거는 지금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국민들에는 거의 존재감부터가 미미하기 때문에 네. 과연 홍 지사가 정말 출마할까? 저는 아직은 미지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존재감이 봅니다. 미비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지율로 봤을 때 그렇다는 조금 거죠. 전에 네. 본 지지율은 1.8% 네.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 지지율에 비해서 왜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 홍준표 지사가 갖고 있는 강점은 그러니까 평상시면은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그 희망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인 거예요, 보수한테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안희정 모두 노무현 정권 이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렇게 한 방에 정말 폄하를 하면서 그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 지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수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경필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은 굉장히 시원하죠. 보수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저는 황교안 대행이 지금 저 여론조사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이 좀 더 많이 14% 이렇게 두 자릿수를 받고 있는데 예. 황교안 대행이 저는 특검의 연장 불승인을 하고 그 불승인을 하면 저는 뭐 대통령 후보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홍준표 지사가 재선 출마를 또 대선 출마를 지금 할 수도 없죠. 지금 뭐 헌재 결정이 나와야 되는 예.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황교안 대행이 갖고 있는 저 표는 홍준표 지사한테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표라고 지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본선에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 지사가. 네.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당내 경선을 보면
당심이 바깥 여론에 많이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바깥 여론이 곧 당심인 경우들이 당내 경선에 몇 번 있었어요. 예. 특히나 큰 선거일 때는. 네네.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대중 정치로 인기가 있어요. 당내에서는. 그런 면에서 당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양아치 친박이라고 말한 그 몇 명, 한 5-6명을 내친 상황에서의 자유한국당을 끌어간다면 예. 저는 본선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네. 상당한 변수는 될 거다. 아. 상당한 그 분위기는 잡고 갈 거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해보시죠. 네, 그에 비하면 조금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율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전 대표의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예가 좀 적절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통합을 강조한 것이었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말이 좀 꼬이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선의 발언이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정 방식이 지금 100% 국민 참여 경선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새머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폐단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직접 그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신청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 개별적으로 일반 국민이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각 예를 들어서 어떤 계파에서 예. 각 지역 그 당협별로 그 지구당별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에서 계파가 그 넓은 그 후보가 유리한 것이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야기되고는 역선택의 문제죠. 네네. 역선택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또 역선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그 중도 보수를 파고들고 있다면은 예.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투표인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비율은 좀 낮다고 봐야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일종의 우클릭, 저는 분노론이나 이렇게 그 선한의, 예. 그 선의 이 발언이 대연정론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국당이죠. 한국당과도 할 수 있다. 우리 그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대연정론을 지금 예. 내가 완성하겠다. 이것과 지금 선의론 이런 것도 다 연결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안희정 지사가 대권 가드를 하는데 예선에서는 다소 불리할 겁니다. 불리하는데 안희정만의 그 어떤 정치적 색깔 이것을 확고히 하는 데는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네. 1기가 노무현, 2기가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3기 노무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는 예. 친노 색깔을 뺀다는 차원에서도 약간의 우클릭, 그 중도로 다가서는 게 본인에게는 아직 젊으니까 네. 장기적으로 유리한데 다만 이게 그 예선을 통과하는 데는 좀 그러니까요. 도움이 예. 안 될 것 같아.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불안감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닌가 싶은 것 자차기 같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예.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자차기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안희정의 예. 트레이드 마크를 만드는 데는 유효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선을 생각했을 때는 문 후보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 후보가 우리랑 생각이 전혀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방금 받아주는 그 오뎅이 네네. 상당히 큰 그릇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강하게 안희정 지사를 비판해도 할 말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통합을 얘기한 것이고 예. 그것이 참 많이 꼬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게 끌어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은 논리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각제에서는 수시로 일어나면서 다수 정당이 총리가 돼가지고 내각을 구성합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왜 뽑죠 그러면은? 대통령을 뽑는 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고 당신이 책임을 지고 이 나라를 끌어가라는 얘기인데 예.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 새누리당의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이를테면은 홍준표 지사 칩시다. 홍준표 지사가 내각을 이제 구성해야 돼요. 이게 말 됩니까? 이것이 통합이라고요? 이거는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돼요.
표를 중도층에서 보니까 이게 솔깃하거든요. 완전히 보수는 이제 망해가고 하는데 저쪽에 강한 친노와 인사가 우리가 좀 손을 내밀고 하고 하자간에 그래 좋아. 국방정치도 보수는 더 좋아. 표 올라갈 수가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예. 또 앞으로 본선에서 볼 때 저는 안희정 지사의 이거는 상당한 자충수다. 그리고 본인의 본 생각도 맞지도 않아요. 국민 협치와 대연정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만 표를 위해서 그냥 우쪽으로 보수로 가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문제까지도 이제 선이라고 말 나온 거예요. 이거를 끌어안아주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더 돋보이지 안희정 지사의 행보는 조만간에 저는 아마 스스로 스텝이 꼬일 것이다. 이렇게 네, 예. 이종훈 실장. 자, 대연정은 사실상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이었고요. 그 기민당과 사민당, 대연정은 어떤 거냐면, 자, 가장 중심이 된 양축, 그러니까 다수당끼리 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정이라면 보통 다수당이 예. 상대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수당을 끌어들여서 연정을 하는데 대연정은 바로 적대적인 두 당이 이 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독일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전까지 사실 매번 거의 우리가 버릇이 불안정했어요. 정치가 상대당을 폄하하고 언제나 어떤 정책이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데 기민당과 사민당이 손을 합치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금의 독일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사실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지금 사실 2위, 3위로 내려갔고 독일이 지금 이끌어가는 1위가 돼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또 4차 산업혁명도 독일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원동력이 됐던 게 대연정이에요. 근데 독일이 무조건 의원 내각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정권이 들어서 이 정권이 무조건 모든 정책 다 안 돼.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어떤 상황.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평상시 같으면은 박창병 박사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예.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은 우리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국정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맞죠. 지금의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아주 비상시국입니다. 대선 끝나고 혼란이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성자 독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났으니 이런 시국에서는 한번 대연정도 한번 검토해보고 한번 해보고 넘어갈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박성일 박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독일은 의원내각제예요. 오판하면 안 됩니다. 독일은 연장하지 않으면 정부 구성이 안 돼요. 법적으로 못 합니다. 다수당이 없는데 어떻게 구성해요? 그걸 우리나라하고 연결해가지고 무슨 독일 얘기하는 거는 독일 정치를 잘 모르는 얘기라고. 네. 일단은 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요. 네, 바른정당 얘기를 네. 좀 해볼까요? 바른정당은 지금 보수 단일화를 두고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좀 치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김무성 의원입니다. 때마다 김무성 의원의 재등판론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의원이 좀 답보 상태고 지지율이 예. 거기다가 당의 지지율도 지금 답보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제 바른정당의 이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김무성 대표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재등판론인데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까지는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콘텐츠가 좋은 후보예요. 국방, 외교, 경제, 예. 다른 어느 후보들보다도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지사와 같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찝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저 답보 상태에 조금은 그래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못하는 이유가 바른정당의 스탠스하고도 그 고민하고도 저는 맞물려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행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겠느냐? 저는 그거는 아예 바른정당의 그 위치 거기서 나오는 그 딜레마가 그대로 저는 김무성 전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종국에는 여하튼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개혁이 된 자유한국당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는 좀 보수층에서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무성 전 대표 입장을 좀 따로 따서 좀 미시적일 수 있습니다만 한번 네. 볼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재등판할 명분이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만한 명분이 있느냐 이 점이죠. 일단은 본인이 불출마 선언할 때 새누리당 소속이었죠. 그 이후에 당이 바뀌었습니다. 예. 당이 바뀌었고
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그때는 탄핵 인용 그 기각 이거 없이 그냥 그렇죠. 책임을 지고 했는데 탄핵이 예. 인용됐을 경우에 보수의 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대안을 찾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걸 제일 처음에 반기문 전 총장이 보수의 대안으로 나왔다가 예. 이 퇴장을 해버리니까는 네. 한교안 그 총리 권한 대행이 또 보수의 대안을 예. 떴죠. 떴는데 지금 그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저기 홍준표 마침 그 시기에 홍준표 지사가 그 일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니 다시 보수의 대안으로 했는데 일단은 지지율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지율이 미약해도 아까 왜 저기 주목을 받느냐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사이다 발언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 홍준표 특유의 사이다 발언 예, 예. 이 상황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이것이 인물 대결이 아니고 구도 대결이 될 것이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수의 대안으로 홍준표를 생각하니까 주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도 한때 대선 주자 그 지지율 1위였습니다. 한 얼마 안 돼요. 예, 한 예. 그 총선 전에 한 그 그랬었죠. 1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도 자연스럽게 지금 보수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주변에 그 전에 참모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흩어졌지만은 그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거 만약에 인용이 되실 경우에는 예. 그 뭐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기로가 있다고 해요. 네.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보수 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도죠. 지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탄핵 결정 이후에는 완전히 구도로 돌아갈 겁니다. 네. 지금 그 전에 제3지대라든지 이런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반기문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사실 굉장히 힘을 잃고 예. 있어요. 그 반증이 또 김종인 전 대표, 네. 김종인 전 대표 독일 돌아와서 마치 뭐 어떤 뭐 또 탈당 이런 어떤 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 예.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양당 구도 또는 보수, 진보, 진영 뭐 이런 그런 그 구도로 만약 변한다면 네네. 지금 사실상 이 보수의 어떤 이 난립해 있는 후보들 중에 정말로 이걸 꿰서 하나의 어떤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네네.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후보가 돼야 된다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예, 거죠. 왜냐하면 저쪽은 이미 경선해서 확실한 어떤 후보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으니까 예. 하는 어떤 당위성 네. 그런 것 때문에 양 진영의 어떤 후보, 양 진영의 후보들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시작될 것이다 네. 하는 것이죠. 예. 국민의당 예, 얘기해 보죠.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샤이 안철수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도 원래 나왔던 지지율보다 좀 한 12%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샤이 안철수가 있을 것이다.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있다고 보고요. 예. 이번 대선이 뭔가 기존처럼 또 보수 진보로 간다라고 하는 네. 전제 저는 반대합니다. 구도 대결이요. 그래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고 있는 정치의 통학을 보면은요. 지금 시대에 또다시 보수는 보수끼리 뭉치고 진보는 진보끼리 뭉쳐가지고 또 싸울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판이 바뀌게 될 것이고 저는 네.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 네. 자, 이 와중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입니다. 뭐 이른바 제3지대죠. 지금 탄핵 정국에서는 탄핵의 찬반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탄핵 정국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쪽에서 뭉쳐가지고 그 국민들이 찬반 쪽으로 표가 몰리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대선 정국이 돼요. 대선 정국에는 전체적으로 대선 그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또 싸우는 방식 예. 또는 기호 1번, 2번이 아니라 기호 3번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구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는 기성의 보수 진보의 싸움을 뛰어넘는 싸움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싸움을 하는 지지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판이라고 얘기하면 이 판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판을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새로 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보수 진보 싸움 속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을 끌어안는다고 얘기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샤이 안철수가 아니라 예. 그러한 이념과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다수의 유권자들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또는 제3지대 뭐 그 후보가 유승민이 된다든지 또는 김무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양자 구도가 아니라 삼자 구도의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더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되는 경우면은 중도층이나 뭐 그런 데서 좀 안철수 쪽으로 오겠지만 안희정 지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외려
안철수 지사 쪽에 지사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 예. 옮겨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좀 더민주당 후보 경선 후보에 따라 경선 후에 후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개헌 논의가 그 더민주당 빼고는 지금 좀 다른 당에는 개헌 논의가 좀 그래도 좀 그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같은데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개헌이라는 고리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빅 텐트가 될 수 있을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요즘은. 예, 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인가요? 네. 예, 손 의장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략이 이른바 빅샷, 거물들을 좀 한데 모아서 그것이 뭐 빅텐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작은 단위의 현재까지로서는 진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또 지지율 상으로만 봤을 때는 자꾸 지지율을 얘기해서 국민의당 여러분께는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안철수 네. 전 대표 끼어있죠. 양쪽에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끼어 있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구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보수 쪽에서는 여러 명한테 쫙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에서 그 중도 쪽에서 그 설당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후보를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예. 그쪽에를 하고 지금은 주로 진보 쪽에 다 한 60% 이상이 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설당이 좀 마땅치 않은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까 뭐 저는 계속 구도라고 말을 하고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도 구도로 가게 된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안철수 예.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바른정당이나 이쪽과 어떤 지역연합 차원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네.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주로 영남에 많이 있고 예. 거기다 한국당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문재인 고립화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정치권에서. 예.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고립되면서 이 3개 세력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합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각 당의 그 세 개파의 대선 주자 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제일 높냐 현재로서 예. 그렇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유리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좀 가능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가능성이 좀 얇아지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바른정당의 지역적인 어떤 부분, 사실 거기에는 좀 대구 경북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어디 정당과 손을 잡더라도 사실 뭐 지역 기반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잡았을 때 얼만큼 파괴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역으로 국민의당도 지금 사실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뭐 총선 때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한테도 지금 사실 지지율이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그 안에서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 1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표한테 지금 빼앗겼어요.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더라도 위민하는 부분이 좀 없을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사퇴라고 할까요? 이제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헌은 조금 탄력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원래 김무성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그리고 정의화 전 의장이 만나서 개헌을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눈이 와서 안 만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뤄진다면 이유가 뭘까요? 표현이 과거와는 훨씬 다르게 이유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지금의 탄핵 정국에서 공론화시키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마 만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공약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아마 이 대목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굳이 지금 만나가지고 좀 소모적인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탄핵 정국까지의 시한이고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과 개헌 문제는 개헌은 지금 하면 좋은 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 되면은 공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략적이고 네. 다분히 무슨 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그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의 국정에 대해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유효한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유효할 경우에는 이 가치를 가지고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타이밍상 개헌 정국이기 때문에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네.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고민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개헌 텐트를 치자는 것인데 네. 개헌 텐트 치자는 것인데 오늘 만나기로 했던 김무성, 김종인, 정의아 이 세 분이 네. 그 김종인 전 대표가 독일 가기 전에 조차를 해서 같이 만났어요. 예, 예. 그래서 개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독일 갔다 와서 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세 분 중심으로 뭐 텐트를 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뭐 7공화국 이야기하는 손학규 전 대표도 있고 네. 또 저기 정운찬 전 총리도 있고 예, 여러 네. 명이 있는데 이 세 사람만 계속 하는 것 같은 그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일단 예. 조금 미룬 것 같아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 빅텐트론 이런 건 조금 없어질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니 개헌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에서 진영 대립의 극단을 좀 봤잖아요.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통합 정치, 대통합, 뭐 대연정 이런 얘기들이 시대의 요구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개헌은 꾸준히 나올 거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뭐 개헌론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가치가 있고 해야 되는 좀 당위성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시기상으로 좀 그 적당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효과를 내기 뭐 예. 좀 지금 상황이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된 것 네. 같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개헌론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짧게 한 말씀 주시면 네, 사실 지금 그 4.13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이 탄생이 되면서 예. 뭔가 가능성, 뭐 1, 2가 아니라 3, 우리도 뭔가 다른 어떤 해답이 있다라는 네네. 가능성이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블랙홀로 다 빨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개헌은 아마도 충분히 논의는 될 될 것이다. 것이다. 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